장준하 1918년 평북 의주군 고성면연화동 장로교 목사이던 장석인과 김경문의 오남 일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어려서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 사실상의 장남이 되었으므로 할아버지 장윤희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신학문을 일찍 받아들인 개화 인물이었고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여 개신교 장로가 되었으며 고향 의주에서 이름난 지식인이자 양성학교라는 사립학교의 설립자였다. 그의 영향을 받아 아들 장석인과 손자 장준하 또한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되었고 부친은 교편을 잡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저항하다 사퇴하게 되고 개신교 목사가 된다. 아들인 장준하도 집안 환경에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였는데 애국자 핏줄은 못 속였는지 학생 때 일본어로 된 교과서로 배울 수 없다며 일본어 교과서 찍기 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애국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당시 그의 친구가 시인 윤봉주와 목사 문익환이었으니 더 이해가 되는 바였다. 그리고 교사로 일하게 된다. 그러다 친구인 김익준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간 장준하는 도요대학 철학과 예과를 거쳐 일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2년 뒤 일본 게이오 대학 동양사학과에 항해 애국의식이 투철하던 또 다른 청년이 입학하게 되는데 그 이름 김준엽.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을 온 조선 청년이었다. 물론 당시 장준하와 김준엽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각각의 유학생활 중 태평양 전쟁이 터져 김준엽은 곧바로 학도병으로 징집되었고 장준하는 고국에서 자신의 제자이자 약혼자인 김희숙이 위안부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여 김희숙과 결혼하게 된다. 당시 유부녀는 징집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장준하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었고 그는 아내에게 편지 속에 돌베개라는 말이 있거든 탈출한 줄 알라란 말을 남긴 채 전쟁터로 향한다. 다시 김준엽. 도쿄에서 바로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었던 그는 중국 장수성 시저우시에 배치된 스가다 부대에 배속되었는데 당시 스가다 부대는 탈영병이 단 한 명 없을 정도로 혹독하기로 유명한 부대였다. 징집될 때부터 광복군이 되고자 했던 김준엽은 단독으로 철책을 넘어 탈출하게 된다. 부대에서 탈출에 성공한 1호 병사였다. 이때 김준엽과 마찬가지로 장수성 시저우 다른 부대의 장준하도 있었으니 그도 탈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몇 개월째 동지들과 탈출을 계획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던 중 7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지 7주년이 되는 기념일날 소란을 틈타 탈영하게 된다. 그들의 1차 목적지는 일본과 대치 중인 중국군 진영으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엔 장개석의 국부군, 모택동의 공산군 등의 중국군이 있었고 동북쪽으로 120리가 떨어져 있었다. 밤낮을 미친 듯 달리고 중간에 총을 쏘며 달려오는 적을 피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그들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 뜨거운 햇살에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중국군이 있었고 장준하는 글씨를 써 우리는 한국 청년 그젯밤 일군 병영 탈출 지금 팔로군을 찾아간다라고 쓰자 그들은 우리가 바로 팔로군이라고 대답을 적었다. 실제 그곳은 장개석 총통의 중앙군 위하 부대였으나 그들은 조선 청년들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사령부가 있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중국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한국분들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청년은 감격하여 그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바로 김준엽. 장준하 일행이 오기 5개월 전에 탈출하여 이곳에서 지내던 중이었다. 김준엽과 장준하는 이때부터 친형제보다 더한 우정을 이어갔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죽을 때까지 그 인연을 이어간다. 김준엽 회고록 장정과 장준하 회고록 돌베개. 이 감격스런 만남에 대한 표현이 생생하게 실려있다. 며칠을 지내던 중 부대는 기습을 받게 되는데 기습한 적들은 일본군이 아닌 모택동의 팔로군이었고 놀란 그들은 원래 계획했던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의 여정을 서두르게 된다. 며칠 후 그들은 참모장에게 말하고 참모장의 걱정을 뒤로한 채 충칭으로 향한 대여정을 떠나게 된다. 그들은 하루에 120리씩 걸었고 한 달하고도 몇 일을 더 지나 임천이라는 도시에 도달하게 된다. 이번에도 유격대를 따라 그곳에 있는 부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리고 많은 동포들이 다가와
얼마나 고생스러웠소. 고생했소 하며 그들을 껴안았고 그들은 한참을 울며 동포들의 만남을 만끽하였다. 그곳은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였고 그 안에 김학규가 담당하는 한국광복군 훈련반이 속해 있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서 탈출 학병과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훈련반이었다. 그들은 중국 군복을 입고 훈련반 생활을 했으며 장준하와 김준엽은 고된 훈련을 받는 와중에도 틈틈이 그곳에서 종교, 역사, 철학, 문학 등 강의를 했고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책 표지를 만들어 덮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등불이란 교재까지 만들어 나눠보게 했다. 연설과 연극도 하며 중국군까지 감명시켰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반을 졸업하게 된다. 졸업식에서 그들은 중국군 준위로 임명되었다. 담당주임 김학규는 이곳에 계속 남아달라 하였으나 그 둘은 얇은 여름 군복을 입고 약간의 밀가루와 소금국을 끓일 정도의 부식을 가지고 다시 충칭까지의 장정에 오른다. 일행은 5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가며 출발한 지 보름 후에 난양에 도착한다. 난양에 있는 누아구란 지역에 들어간 이들 식량과 여비를 구하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훈련반 때 했었던 연극을 보여주기로 하고 공연을 했는데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중국인들은 매우 좋아하였고 연극은 성황을 이루었다. 그 후 일행 중 절반은 노하구에 남았고 장준하와 김준엽을 포함한 절반은 다시 충칭으로 향하였다. 1945년 1월 그들 앞에는 파총령이란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총령은 해발 3000m가 넘었고 삼국지에선 제갈공명도 꺼리며 제비도 넘지 못한다는 고개였고 일본군조차 진군을 포기하였던 길이었다. 그들은 사지가 얼어붙는 눈보라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가며 파총령을 넘는다. 그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지금 이 고통은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다. 우리 후손들에겐 결코 이런 고생을 물려주지 말자. 라는 다짐을 하며 고통을 이겨냈다고 한다. 그렇게 파총령을 넘고 내려가 양자강에서 배를 타고 충칭으로 향한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배를 갈아타고를 반복하여 충칭에 도착한다. 그때 저 멀리서 두루마기를 입고 안경을 쓴 인자한 미소의 위인이 걸어오는데 그는 바로 임시정부 주석 김구였다. 서주에서부터 장장 7개월 6천리가 넘는 대여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과는 달랐고 임시정부의 파벌 다툼에 장준하와 김준엽은 상당히 실망하게 된다. 과격했던 장준하는 임정을 폭격해버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고 그들은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후 장준하와 김준엽은 이범석 장군 휘하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 들어가 미국 전략정보국이 주관하는 특별군사훈련을 받고 국내 진입작전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김준엽은 이범석 장군의 부관이 되어 작전을 준비하였고 이범석 장군은 장준하고 곁에 두고 싶어 했으나 장준하는 자원하여 국내 침투 시 제일 핵심 지역인 경인지구에 직접 침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는 죽음에 대비해 김준엽에게 그간의 일기를 남기고 작전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45년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나라의 독립은 만세를 부를 일이었으나 그들은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모든 군사작전은 무효가 되었고 이범석 장준하 김준엽을 태우고 가던 미군기는 해양하게 된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의 방해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임종료인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장준하는 신학대학을 다니며 민주민권운동을 하였고 사상계라는 시사지를 발간한다. 김준엽은 1949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가 중국 유학 후 돌아와 사상계에 가담하게 된다. 60년대가 되었고 군부독재 시대가 되면서도 둘의 캐릭터는 여전했는데 장준하는 적극적으로 독재에 맞서게 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의 활동과 언론활동에도 앞장섰다. 김준엽은 여전히 학자의 길을 걸으며 민족과 자유정신에 대한 생각을 교육으로서 내비치며 저항하였다. 장준하는 계속하여 강력하게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였는데 당시의 시대는 그가 바라던 세상과는 너무 먼 듯했다. 장준하는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산에 올라 마음을 달래보냈고 1975년 8월 17일 무더운 여름날
그는 경기도 포천시 악사봉 계곡을 등산하던 중 암벽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김준엽과 그 측근들은 당시 시기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수사 결과 추락사로 결론 지어진다. 그러나 추락사 발표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었고 그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장준하의 죽음은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에게 충격과 큰 의미를 남겼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영교식 미사에서 장준하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잠시 숨은 것뿐 이라 하며 그를 애도했다. 장준하는 그렇게 별이 되었고, 이후 김준엽 선생은 총리직 3번을 포함해 12번의 관직 제의를 받았으나 극구 사양하였고, 고려대 총장직에 있으며 독재에 저항하며 전두환 정권에 맞섰고, 시위에 참여하는 고려대 학생들을 보호하다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이후에 중국에서 연구 및 후학을 양성하고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꿋꿋이 지키며 권력을 멀리하였다. 2011년 6월 별세하였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주소되었고, 장례후 국립대전연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장준하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주소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장준하와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꿋꿋한 소나무 같았던 김준엽,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육천리길을 걸었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나라와 자유를 가지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